그분들은 그거를 매달 그게 생계에 굉장히 중요한 포션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고 그걸로 생활을 이제 영위를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각 이런 거를 이제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 주셨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연금 수급자가 굉장히 많고 그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본인들의 노후에서 아주 중요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수급 연령을 이제 늦추거나 하는 개혁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다. 네, 그런 함의를 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오자마자 소개도 없이 이제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네, 잠깐 중간에 소개를 좀 하자면, 사실 딱히 소개를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연금은 제가 일단, 이제 박사 논문, 네, 제가 2004년에 박사 논문 쓰고 졸업을 했는데, 저의 연금 박사 논문 주제가 여성의 연금수급권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였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연금을 했었고, 제가 졸업과 동시에 2004년 8월부터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이제 박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 그러는 제가 근무하던 그 한 2, 3년이 되는 그 시기 동안에 보건복지부 그 당시에 이제 연금 개혁 등등 해서 복지부 파견 나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시점에서 연금 개혁 2007년에 있었던 2차 연금 개혁 그 논의가 한참 이루어지는 시점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렇게 복지부에 파견 간 상태에서 연금 개혁을 이루어지는 거를 보는 이제 시점이었고, 그래서 우건호 박사님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바깥에서 국회에서 있었던 그 저출산 고령사위원회였나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 특위에서 아마 개혁을 전체적으로 사회적 합의 논의를 하셨을 거고, 저는 이제 복지부 내부에서 연금개혁 복지부의 연금개혁안을 짜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담당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네 오건호 박사님하고 같이 국회에서 하는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재정계산위원회에는 4차, 5차 진행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한국일보에서 하는 한국포럼이라는 곳에 갔더니 우리 김설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이 노동개혁 세션에서 이제 MZ세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인사를 나누면서 소녀들의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연금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던 네, 경험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질문 나왔던 거는 플랫폼 노동, 네, 비정규직 이제 이런 이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플랫폼 노동은 지금부터 사실 시작되는 논의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뭐 서구 선진국이 어떻게 잘하고 있다는 논의가 아주 특히 많은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독일 같은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거를 굉장히 철저한 방식으로 근로자성의 인정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그 인정의 기준에 맞춰서 된 경우에는 이제 사회보험을 이제 그런 근로자성의 기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체계적인 아주 오랫동안 기본적으로 해왔던 그 구조가 있기는 하죠. 연금만이 아니라 사회보험 전체적으로 이 사람의 지위를 뭘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잘 아시다시피 자영자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사실상 비정규직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이제 사업자로 조금씩 전환되고 있던 중에 노동시장에 또 한 번 바뀌면서 정말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시는 분들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보다는 별로 줄고 있지 않다라는 표현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아예 가입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업장 가입자까지 가는 그 포션 자체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늘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이 막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에서 일단 포지션을 잡고 이 사람들을 이제 근로자로 받아들여서 고용보험 적용하고 이제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특수 형태 쪽으로 계속 제3의 지위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중이어서 그게 국민연금에서 먼저 치고 인정을 받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질문이 뭐였었죠? 아, 그래요? 네. 기억도 잘 안 나요. 정치적 환경. 아, 그러네요. 네네. 맞아요. 생각보다 그 개혁 조치 자체보다는 어떤 맥락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시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봐야 되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만든 복지국가 회원님들이시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아, 꼭 그렇진 않아요? 아, 다양하세요? 네. 제가 좀 일찍 오고 그랬으면 뭐 어떤 배경이신지 이런 것도 묻고 막 했었어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초년신은, 네, 아무튼, 네. 네, 어이구야. 네. 일단 이제 일반적으로 사실 뭐 일반적인 내용들은 1강에서부터 아마 하셨을 거기 때문에 길게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공적연금 체계의 특징과 유형이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부과 방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실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 수정 적립 방식이라고는 하지만 부가적 요소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적립형,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닌 이제 그런 형태의 공적연금 체계를 이제 말하겠다는 의미인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가 방식의 제정은 수입 부분은 내부 수익률, 그다음에 비용 부분은 노인 부양 비용의 증가율 이렇게의 함수로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총 실질 임금의 연간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거를 결정하는 걸 보면은 일단 총 실질 임금률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평균 임금의 근로자 수가 얼마 되느냐일 거잖아요. 그럼 근로자 수를 결정하는 건 인구의 성장률과 노동시에 얼마 참가하는가일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이렇게 놓고 보면 결과적으로 부가 방식의 제정이라고 하는 게 수입 파트에서 놓고 보면 실질 임금이 얼마나 상승하느냐, 그 다음에 노동시장 참가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변수이고, 그 다음에 인구 성장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동력이 얼마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되느냐와 같은 인구 구조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부가방식 연금제도라는 게 이제 재정 불안정을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구조 위험에 취약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인구구조 위험에 취약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고령화율이 높으면 혹은 출산율이 낮은 상태이면 그게 이제 취약한 거냐라고 말하면 더 엄밀히 말하면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 그 변화가 더 중요하다, 더 이제 부가방식 연금제도엔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진행이 돼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출산율이 감소를 해서 내부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그 변화가 있을 경우가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도 쭉 계속 그래왔다. 아니면 고령화율이 쭉 계속 그렇게 높다라고 하면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균형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뭐 얼마나 그게 뭐 균형점이 바람직하냐 아니냐 떠나서. 근데 인구 구조가 계속해서 이렇게 불변하게 된다. 그럼 그 균형점을 찾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 계속해서 균형점을 찾은 줄 알았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래서 계속해서 개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는 이라고 질문하면 서구 복지국가들도 개혁을 상당히 하고서도 지금 또 고령화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개혁이 필요하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왔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고령화와 관련된 팩트들이 있잖아요. 고령화가 현재 수준에서 세계 1위다가 아니라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전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속도의 이슈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연금제도에 있어서 재정 불안정한 이슈가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훨씬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인구 구조 요소가 아니었어도 우리는 사실상 내는 것과 받는 것의 수지 균형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안 그래도 이제 안 맞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상황 자체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재정 개선을 할 때마다 수치가 달라지고 기금 소진 연도가 점점 빨라지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는 이제 내고 받는 것의 수지 균형이 안 맞는 것에서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당겨지고 있는 이유. 그리고 소진되고 난 다음에 필요 보험료율이 계속해서 더 높아지는 이유는 출산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얘기들을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해왔었냐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많지는 않은데 있긴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만큼 생산력이 높아지면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이제 그 생산력이 높아질 경우에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러면 그 생산력이 높아지는 속도가 이 고령화 속도하고 어떨 건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불확실성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미래에는 정말로 생산력이 아주 높아졌을 경우에는 이제 뭐 그거를 이제 보험료가 아닌 방식으로라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올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도 몇십 년 전에 지금 30년 후면 우리가 굉장히 기술도 발전되고 생산성이 되게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었을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은 굉장히 낮은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기술 발전과 생산성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연금 재정이나 이제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성하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금 체제의 유형 혹은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럼 연금 제도가 어떤 구조냐, 어떤 형태냐,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제도가 중요하다. 여기서 말한 제도는 하나의 작은 의미의 제도일 수도 있고 어떤 시스템 혹은 인스티튜션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도주의가 그런 관점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어떤 나라에서 계속 취해왔던 어떤 그런 유산, 그리고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구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범위나 메뉴 자체를 다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기 이제 뭐 프랑스에서 취할 수 있는 개혁 조치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개혁 조치하고 혹은 그 다음에 아예 이제 뭐 덴마크처럼 기초연금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위에는 이제 민간의 이제 연금으로 커버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각각 취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개혁의 조치의 메뉴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연금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연금 제도가 발전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이제 제약하거나 혹은 상당 부분 결정하게 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쉽게 말하면 왜 스웨덴이란 그러니까 이제 국가 방식 연금 제도에서 그러면 아예 그냥 우리 적립형으로 가자. 이제부터 적립형으로 가면 안 되냐. 부가 방식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많은 국가들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너무 그냥 심플한데 기금이 없기 때문이죠.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적립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이미 지급해야 되는 그 비용에다가 내가 받아야 되는 비용까지 이중으로 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립 방식은 사실상은 불가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옵션으로 갈 수가 없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캐나다 사례를 굉장히 이제 특이한 사례로 많이 바라보는데,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그 나라는 기금 수익률을 활용해서 이제
그 급여를 더 주겠다라는 발상을 한 이제 나라거든요. 그러면 그 나라는 왜 그런 옵션을 취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 기금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 수익률을 더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이제 그 높아지는 만큼을 더 급여를 더 줄 수 있다라는 사고를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의 유형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유형들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마일스와 피어슨이라는 이제 유명한 연금과 관련된 연금 정책 연구했던 이제 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금의 도입 시기와 성숙도에 따라서 막 많이도 아니고 심플하게 딱 두 개로 나눴어요. 하나는 1970년대까지 부가 방식 소득 비례적인 연금 제도가 상당히 성숙해 있던 국가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소급 복지 국가들이 여기 속하고요. 또 다른 옵션은 1980년대 이후에야 소득 비례 연금을 도입한 이제 후발자 그룹.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기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냥 기초연금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기초연금 중심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2층의 부분에서는 이제 민간의 기업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어 있던 이런 국가들,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덴마크라든지 사실상 캐나다도 공동 소득 비례 부분이 그렇게 발전했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득 비례적인 공적연금이 상당히 성숙해 있었던 국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뭐 이런 국가들, 스웨덴 다 포함하는 이런 국가들인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립 방식 같은 방식으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환 비용이 2배로 들기 때문에 그런 옵션을 아예 취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개혁 메뉴에서 제외가 되고, 그래서 이제 노사정이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해를 한 바, 보험료는 조금 이미 보험료가 상당 부분 높아져 있었어요. 이 나라들은.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어떻게 좀 재조정할까,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이제 주로 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소득 비례 부분이 상당히 관대하게 되어 있었던 국가들에서는 관대성을 축소시키고 낸만큼 받는 소득 비례 요소를 강화하는 방식의 옵션들을 주로 취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저소득층한테 뭔가 좀 더 주거나 아니면 출산했을 때 육아를 했을 때 크레딧을 통해서 인정해주는 이런 그 낸 거에 비례하는 것과 조금 다른 이제 그런 재분배 요소들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세를 투입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재정을 이제 나누기 시작하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미 이제 별로 재분배 요소가 크지 않았던 이제 그런 국가들에서는 예를 들면 뭐 소득 대체율은 엄청나게 높고, 그런 국가들에서는 소득 대체율 자체를 조금 낮추는 식의 개혁밖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개혁이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후발자 그룹, 그러니까 별로 성숙된 공적소득 그 소득비례 연금이 없었던 나라들, 기초연금 중심으로 되어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80년대, 90년대 돼서 그러면 이게 너무 이제 적절한 보장이 안 되니까 집합적 방식의 소득비례 연금을 좀 확대해 볼까? 이게 꼭 공적연금의 방식일 필요는 없어요. 뭐 이제 민간 이제 연금이더라도 좀 준 공적 성격을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강화됐던 집합적인 연금 체계라는 게 꼭 이제 공적 지출에 의한 연금일 필요는 없고, 이제 국가 규제를 받는 다른 방식, 달리 말하면 사적연금인데 혹은 퇴직연금 같은 그런 형태인데 국가가 상당히 많이 규제하는 그런 방식으로 짜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이제 연금을 조금 유형을 나눴던 학자들이 아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거를 좀 약간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크게 이제 이런 정도로, 이게 보면은 1990년대에 나눈 거잖아요. 이후에는 이제 개혁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진 데들도 있어서 조금 애매해진 부분들도 있지만, 이때를 약간 그 스테레오타입으로 삼아서 유형을 본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소득보장 모델, 그래서 낸 거에 비례해서 받는 이제 그런 소득 비례형 보험 제도가 중심이 되는 국가들, 그래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이제 이런 대륙 유럽 국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괄 모델이라고 해서 공적연금 체계에서 이제 기초보장도 그 다음에 소득 비례 소득 보장 두 가지를 다 이제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다라고 하면서 스웨덴, 핀란드를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스웨덴도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90년대
98년이죠. 90년대까지는 보편적 기초연금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좀 이따 그것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때까지는 이런 포괄 모델이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소득 보장 모델에 좀 더 가까운 구조로 이제 개혁을 바꿔가게 되죠.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득 보장, 지금의 상태는 소득 보장 모델에 훨씬 가까운 형태. 이제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최저 보장을 상당히 강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소득 비례 부분을 굉장히 이제 강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델로 조금씩 변화하는 걸 좀 이따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 기초연금, 국가는 기초연금 중심으로 주는 거예요. 대신에 되게 확실하게 그렇게 주면서 그 윗부분은 이제 기업연금이나 상당히 보편적인 형태의 민간보험들이 역할을 했던 그런 이제 연금제도, 덴마크, 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도 1990년대 이후에 이 2층의 소득 비례 공정연금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면서 이제 기초연금 모델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포괄 모델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캐나다 얘기도 조금 더 다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보장 모델,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아니라 기초 보장. 뭐냐면 기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맞는데 기여와 급여의 연계성이 좀 낮고 그 다음에 급여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래서 스위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우리나라는 여기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 것 같은가?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우리나라는 소득보장 모델에 가까운 것 같다. 네, 한 분 계시고 포괄 모델에 가까운 것 같다. 없으시고 기초연금 모델에 가깝다. 없으시고 기초 보장 모델에 가까운 것 같다. 네, 한 분 한 분 다르신 것 같은데. 오건호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오히려 포괄 쪽에 구조만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 뭐 포괄 모델이라도 볼 수 있고 기초연금이 뭐 사실상 뭐 이제 한 70%까지 커버가 된다. 그 다음에 소득 비례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면 포괄 모델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기초연금이 어찌 됐건 간에 완전 보편은 아니고 공공구조에 가깝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소득보장 모델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국민연금 자체가 2층의 국민연금 자체가 그렇게 소득 비례적이지 않고 사실상 소득 재분배 요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보장 수익이 높지 않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초 보장 모델이다라고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연금을 놓고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일 거냐, 혹은 어디로 갈 수 있을 거냐.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제가 이제 그 서구 복지국가들은 이런 유형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개혁 루트가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지금 거의 3개가 나왔어요, 여기에서. 기초연금만 빼고. 그래서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의 제도는 상당히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방향들이 많다라는 긍정적인 요소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조금 더 일단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각 유형들이 바뀌어왔나라는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공적연금 관대성 추이예요. 그래서 이제 198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어떻게 이제 변화해 왔나라고 했었을 때 다른 유형들은 뭐 크게 뭐 아주 어떤 추이를 가지고 바뀌었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저 맨 위에 있는 저게 이제 뭐냐면 포괄 모델이거든요. 포괄 모델이 아까 이제 핀란드, 스웨덴이었잖아요. 그 나라들은 관대성이 상당히 높다가 이제 확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들은 왜 관대성이 이렇게 떨어졌는가라고 했었을 때 개혁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들이 개혁을 취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기초연금 부분을 보편적 기초연금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보편적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보증연금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폐지하고 갔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이 대상층을 확 줄여서 연금을 이제 받지 않거나 연금이 적은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기초연금이 지금 70%인데 그 부분을 확 줄여서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는 구조로 간다라고 하면 그런 방식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혁을 취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공적 지출 부분이 바로 축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포괄 범위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나요? 급여 수준으로 이게 이제 관대성 지표가 이제 그 유명한 스크럽의 그 관대성 지표를 활용해서 한 거였는데 그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분 관대성 지표 그쵸 그렇게 돼 있고 여기 그 다음이 이제 급여 지출 수준인데 급여 지출 수준에서도 이제 보면은 급여 지출 수준 같은 경우에는 관대성은 이제 제가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에서 그 부분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연금 개혁을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공적연금이 굉장히 관대한 구조였는데 관대한 구조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저소득층 같은 게 더 많이 받는 구조.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소득 비례로 딱 낸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가 부과되어서 뭐 이런 사람이면 조금 더 주고 이런 재분배적 요소가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금 개혁을 싹 하면서 완전 소득 비례, 그래서 사실상은 NDC라고 해가지고 뭐 낸 거에 완전 비례인 방식으로 간 거죠. 물론 그거 플러스 이제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도 도입했지만 아무튼 낸 거에 완전하게 비례하는 방식으로 가는 방식으로 하면서 동시에 보험료도 높이고 이런 개혁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대성이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스웨덴의 연금 개혁에 이제 핀란드도 마찬가지고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부분은 공정성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낸 거에 비례해서 받는 부분의 긍정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 다음에 중고령자의 고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일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노후소득을 벌 수 있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제도로부터 받은 거죠. 그래서 더 예전보다는 더 많이 일을 하는 방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빈곤율은 조금 더 높아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확실하게 재정 안정화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왼쪽이 공적연금 지출, 급여 지출 수준인데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러면 좀 변화가 있어 보인다. 확실히 추이가 낮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으세요? 사실 보면은 이 첫 번째 여기 인슈런스 그 소득 보장 같은 경우에는 개혁을 했다고는 하는데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포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급격하게 하다가 어쨌든 조금 한풀 꺾이긴 했죠. 확 꺾이긴 했죠. 그게 바로 스웨덴과 이제 핀란드 같은 국가들인데 그럼 이 차이가 뭐야? 나머지 국가는 비슷하니까 뭐 그렇다 치고 이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개혁을 다 했어. 모든 국가에 다 했어요. 근데 하나의 국가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급여 지출이 확 꺾이고 한 나라에서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결국은 그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폭을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바로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득보장에서 이제 그 사회보험식 연금 제도에서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이미 부어온 게 30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거 부었을 때 약속했던 부었던 거에 약속했던 급여 수준이 있는데 아무리 개혁을 한다고 한들 그 30년을 소급해서 급여를 깎아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개혁을 한 시점부터 그때부터 붙는 거기에 대해서 급여가 깎이든 그거에 대해서 기여금이 높아지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개혁 조치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데 또다시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 얘기들을 통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제 그 무거운 손, 역사의 무거운 손, 코끼리 옮기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옮기기 힘들어서도 코끼리 옮기기지만 연금제도라는 게 그만큼 크고 장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얘를 휘딱휘딱 이렇게 바꾸기도 안 되고 바꿀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바꾼다고 해서 그 효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장기적인 미래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연금 개혁을 언제 시작을 했나 보면은 스웨덴 연금 개혁은 99년에 이루어졌잖아요. 그 논의를 시작한 건 91년도예요. 그럼 91년도에 왜 연금 개혁을 시작하게 되었냐면 그 시점에서 연기금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연기금이 막 고갈될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 시점에서 GDP 대비 한 30% 정도 연기금이 이미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대한 소득비례 부분과 유치원금이 이렇게 있는 상태였고, 보험료는 한 뭐 11, 2%이 정도 되는 상태였었는데, 재정 추계를 해보니 91년에 재정 추계를 한 결과를 놓고 보니 이제 35년 후인 2025년 정도 시점, 90년 시점, 그 35년 시점 후에 가면은 경제 성장률이 그 당시에 많이 떨어지고 인구구조 악화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가면은 보험률이 24% 이상 오른다. 그것도 GDP 대비,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률이 2% 정도 되면 그렇고, 만약에 제로 성장을 한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미 서구 목시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점에서 제로 성장을 한다, 그럼 보험료가 40%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전망을 딱 본 거예요. 그래서 35년 후에 보험료가 그렇게 급증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거의 10년에 걸쳐서 연금개혁 논의를 해가지고 개혁을 한 게 지금의 이제 그 연금개혁 논의인 거죠. 상당한 폭으로 개혁을 했어요. 아주 상당한 폭으로. 그러니까 스웨덴만큼 큰 폭으로 연금 개혁을 한 나라가 없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보편적인 기초연금 자체를 줄여서 최저보증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굉장히 관대한 공적연금 소득비례 연금이었던 거를 완전히 이거는 NDC, 그래서 낸 것만큼 받는데 플러스 자동 안정화 자치까지 하면서 이제 쉽게 말하면 NDC라는 게 DC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낸 거에다가 수익률 더해서 준다. 그 얘기인 거. 근데 이제 N이 붙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사적연금처럼 완전 쌓는 완전 적립으로는 어차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명목상으로 쉽게 말하면 네가 얼마 냈는지 쫙 기록을 해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제 수익률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수익률 요소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온지를 보고 그거를 계정 카운트를 만들어서 그만큼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바꾸고 보험료율도 16%까지 올렸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올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관대했던 공적연금만큼의 보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를 했냐면 2.5% 이제 보험료를 강제적으로 걷어서 개인들에게 강제적으로 걷어서 프리미엄 펜션이라고 쉽게 말하면 민간 적립형 연금인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모든 국민에게 강제식 저축을 하게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스웨덴에 취할 수 있는 것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것들 많이 했죠. 다만 그 프리미엄 펜션 같은 경우에 완전히 그냥 민간식으로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식의 변형을 했었냐면 사적연금이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걷어가지고 이제 민간 그 운영 그 보험회사들에서 운용을 하도록 하고 그 운영 결과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적연금 하는 거와 똑같이. 그런데 이거를 강제 적용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다르고, 그 다음에 국가가 통로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통로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각 개인이 각 민간 보험사 내가 어느 보험사를 선택할 건가 뭐 이거를 하지 않고 국가를 통해서 받고, 다만 이제 어떤 방식의 펀드로 할 건가만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뭐 나는 고수익의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할지 아니면 안전하게 할지 혹은 디폴트 옵션으로 할지 이런 것들만 선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다층적으로 상당히 많은 개혁을 이제 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스웨덴의 연금 개혁을 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했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이거는 너무나 신자유주의적 연금 개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념적 관점을 갖지 않고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약간 이제 뜨거운 그 초코 브라우니 위에다가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얹은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나 국가 중심적인 나라에서 굉장히 이거는 약간 되게 사적연금이나 아니면 굉장히 신자유주의적 국가에서나 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을 결합을 시키되 그냥 결합시킨 건 아니고 상당히 국가적인 방식으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제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어찌 보면 상황적으로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연금 고갈이 55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2년 남은 거예요. 32, 3년 남은. 그러니까 연금 개혁에 그리고 우리도 지금 보험료 9%인데 이제 그때 되면은 보험료이 이제 27%, 28%까지 오른다. 뭐 스웨덴은 조금 나았지만 그 격차가 조금 나았지만 거기도 이제 그런 전망이었던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옵션을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어쩌면 우리가 개혁 조치에 대한 옵션을 훨씬 더 폭넓게 봐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이제 보험료를 조금 올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조금씩 보험료를 계속 올리고 가는 옵션도 분명히 가능해요. 분명히 가능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개혁을 이제 여러 번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개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로를 택할 건지 아니면 정말로 우리가 틀을 완전히 다시 짜는 개혁을 이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되게 열린 사고가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제 그 개혁의 폭이나 방식에 대한 논의를 그래서 저는 이제 소년 세대가 잘 알고 소년 세대가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이거를 앞으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래 좀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앞으로 그러면 이제 하고 10년 후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게 나쁜 방식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는 청년 세대들이 억셉트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혁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안 해도 될 것처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 후에 또 우리 재정 개선하면 또 나올 거고 한데 그래도 그렇게 가는 게 우리가 맞겠다라고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좀 더 큰 틀에서 개혁을 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금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으신 분들 뭐 사실 저도 내는 날보다 받는 날이 조금 남았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다 보니 스웨덴 얘기를 조금 길게 했고요. 네, 여기에 이제 그 얘기들이 포괄 모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도 기여기간 연장, 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개혁들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연금 모델 아까 얘기하면서 기초연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나라들에서는 준보편적인 기억연금, 그 다음에 사적연금 등이 이미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기초연금만 받고 내 소득 적절성을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들은 이미 기업연금 혹은 사적연금을 통해서 자기의 소득 보장을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노후소득 보장의 적절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해서 각 개인들이 그래 그럼 나는 기초연금 이만큼 주니까 나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지 뭐 나 퇴직연금 이 정도 기업연금 이만큼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응적 기대를 해오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을 좀 삭감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게 엄청나게 큰 이제 타격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중산층 혹은 중하위층 같은 경우는 달랐겠지만 만약에 고소득층에게 세금 환수를 통해서 이제 다시 되돌려 받겠다라거나 급여수를 낮추겠다거나 기초연금의 대상폭을 줄이겠다고 했을 때 그거의 그 포기가 쉽게 말하면 고소득층한테 기초연금만큼의 한 3, 40만 원을 앞으로 이제 못 주겠다라고 했었을 때 그 타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덜 컸다라는 얘기를 이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초보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여 방식이면서 저소득 보장이 유리하게 되어 있고 급여수를 상하이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 얘기들만 보면 너무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이에요.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도 지금 기여 방식이 있지만 소득 재분 비율도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급여수 상한이 어찌됐건 간에 뭐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매년 조정은 하지만 그래도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중상층에게는 적절한 보장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뭐 그 퇴직연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저나 오건호 박사님이 아마도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일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에서는 생각보다는 이런 제도들에서는 급여 관대성이나 지출 수준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애초에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그래서 급여 관대성도 뭐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지만 급여의 지출은 약간씩 증가하는 그런 경향, 아까 했던 그 경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연금체제의 유형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이제 개혁 내용과 용이성이 이제 달라진 측면이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취한 연금 개혁의 장기 효과를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 시점에서는 부가 방식의 소득 비례 연금 중심 국가들의 연금 지출이 이제 그 포괄 모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격차가 2050년 시점에서, 그러니까 2005년보다는 약간 줄어들더라도 여전히 그게 이제 유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여율과 순연금 자산의 변이도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유형에 따라 개혁들을 많이 했지만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출에서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대로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도 높은 나라는 계속 어느 정도 높은 채로, 그 다음에 그 격차나 이런 것들은 유지된 채로 나타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금 개혁을 많이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많이 연금에다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국가들은 계속 많이 지출하는 방식으로, 그 다음에 적게 지출하는 나라들은 적게 하는 방식으로 그 패턴들이 유지가 된다. 그럼 개혁했던 그 부분들은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며 나타나는 그 추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재정 안정화 조치들이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크게 이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험료 고정 혹은 급여 수준 고정, 그 다음에 상대적 지위 고정 모델,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제 얘기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이름이 조금 거창하지만 그닥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 인구 구조가 변화한다는 거는 연금제도의 관점에서 보면 수급자와 근로자의 비율이 변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가 방식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보험료는 더 안 올리고 그 다음에 급여를 조정할 거냐, 그 얘기인 거예요. 보험료를 안 올리고 급여를 조정한다는 거는 인구 구조에 따른 만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누구한테 전가하겠다는 얘기냐면 보험료를 안 올리니까 퇴직자한테 그 리스크를 부담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급여 수준 고정 같은 경우에는 부양 비율이 높아질 때에 주겠다고 약속한 연금급여, 퇴직자에게 주겠다는 건 고정을 시켜놓고 이제 근로자에게 기여 수준을 더 높여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식은 사실 너무 쉬운 말 아니에요. 보험료 높일 거냐, 급여를 깎을 거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하는 방식을 이제 상대적인 지위 고정 모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럼 서구 복지국가들이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사실상은 이 두 개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요. 쫙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 쫙 올리고, 더 이상 올리기가 어렵다고 느껴질 때 이제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식을 이제 채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공적연금 재정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혹은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건데, 한편으로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이제 우리가 제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이거나 요인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 투자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환경 요인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요인,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그럼 제도적 수단으로는 쉽게 말하면 급여 수준을 조정할 거냐, 아니면 이제 논리 변화, 잠깐만요. 보험료를 높이는, 지출 부분에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를 낮출 거냐, 아니면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기여를 높일 거냐,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 변화라고 하면 이제 그거예요. 아까 이제 그 스웨덴 같은 경우에 NDC라는 표현 썼잖아요. DB가 아니라 DC로 바꿨다, 논리적으로 바꿨다고 얘기했는데, 주로 이제 급여 자동 조정 요소를 도입한 많은 국가들,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런 많은 국가들이 논리를 바꾼 거예요. 공적연금은 DB다, 약속된 급여 주는 거다 해서 DC적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 완전히 대체하든 가미하든 하는 방식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식. 근데 논리 변화라는 게 사회보험이지만 수입에 있어서 일반 재정도 투입한다. 이것도 이제 논리 변화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을 조정하는 건데, 지출을 줄이는 방식,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이게 이제 지출 중에서도 대상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에 있어서 대상 조정이라고 하면 가입 기간을 확대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입 기간, 네. 아무튼 가입 기간을 확대했을 때 그게 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려면 이제 뭐 수지 균형이 맞고 있는 상태여야지 늘어나면 도움이 되고 하긴 할 테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적 요인에서는 인구 구조가 이제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실질 임금 상승률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영향을 미칠 거고요. 마지막 이 두 가지 다 관련된 거는 기금 투자 수익률 변동인데 이거는 수입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이 기금 투자 수익률을 수입 부분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직접적으로 빨리 이제 그 재정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수입 확대 전략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기여 인상인데, 이제 이게 그러면 어떤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 보험료를 올릴 수 있고 뭐 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면 국가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상황도 다르고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그 한계선도 되게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1937년 되게 오래전에 이제 미국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사회보장 제도가 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연금제도 처음에 2% 보험료로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정말 꾸준히 조금씩 상향 조정해서 이제 1990년에는 12.4% 수준으로 하면서 유지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미국 공적연금 보면은 처음에 2%였다가 조금씩 진짜 조금씩 계속 해가지고 이제 1990년에 12.4% 이제 근로자와 고용주가 합쳐서 12.4%. 그런 상황인데 대신에 이제 부가소득 상한을 조금씩 높여서 이제 매년 추가되는 부가 방식 이제 재정 충당을 왔다. 그러니까는 재정이 살짝 모자랄 것 같으면 이제 그 부가소득 상한 자체를 살짝씩 높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험료 자체는 이제 안 바꾸고 그랬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1990년 이후 보험료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보험료율과 급여 수준 간에 비교적 수지 균형이 맞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12.4%의 소득 대체율 약 40%이 정도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그러니까 이제 다 알다시피 이제 이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출산율 자체가 미국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죠. 서구 복지국가 중에서도. 그래서 고령화 충격이 이제 완화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보수 정부일 때 가끔 가다가 굉장히 인구 구조를 막 고령화를 막 강조하면서 그래서 막 급격하게 변화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연금 개혁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 없다. 조금 마이너한, 그러니까 보험료 아무리 이제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보험료 한 1, 2% 올리는 정도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안정적인 이제 그런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얘기 많이 하긴 했는데 여기도 이제 1914년 도입했을 당시에는 소득수율이 약 1%였는데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돼서 1970년대 10%. 그 다음에 이게 부가 방식이다 보니까 1994년에 19.1%까지 올라갔다가 연금개혁 이후에 18.5%로 이제 안정화를 취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고 쭉 이렇게 되고 있고 이 중간에 이제 자료가 약간 이제 미흡하기는 한데 아무튼 부가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높아졌다가 개혁을 통해서 이제 18.4%.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서 18.4%냐면은 NDC의 16% 플러스 아까 얘기한 그 프리미엄 펜션의 2.5%, 2.4% 그거를 이제 합친 액수로 저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긴 할게요. 애초에 처음에 개혁했을 때는 NDC를 위한 16% 플러스 프리미엄 펜션의 2.4, 2.5%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여율 인상의 동향을 보면은 이제 서구 연금 제도에서 우리가 올릴 만큼 올렸다. 기여율 인상은 더 이상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러는 순간 이제 추가적으로 급여 재정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게 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못 올린다고 보여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급여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급여에다가 그걸 조정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수급 연령 자체를 고령화율에 연동시키는 방식이 있어요.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이 이제 살게 되는 기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요만큼
한 25년, 30년 정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고령화 때문에 수명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으로서 받게 되는 총 연금액을 고정을 시켜놓고 늘어나게 되면 이제 이걸 이렇게 이 총 액수는 고정시켜 놓고 받게 된 기대 여명에 따라서 이제 그 각 시기에 받는 연금의 짝을 낮추는 거죠. 그 총액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래서 보면은 국가 간의 기여율의 인상의 심리적 한계선이 국가마다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점이 이제 그 흥미로운 것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2030년 기준으로 필요 보험료율을 22%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나라가 생각하는 심리적 한계선인 거죠. 지금 그래서 한 18.5% 정도에서 있는데, 이제 독일도 요즘에 이제 하면서 이게 앞으로 지나면서 22% 넘어가게 생겼다라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할 건가의 대책을 논의하고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일본도 연금 개혁에서 20%는 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이제 보험료 상한 심지어 상한선을 그 정도로 설정했던 거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캐나다는 사실 두 번의 연금 개혁을 했었는데 처음에 6%에서 9.9로 올리고 최근에 11.1%로 한 번 더 올렸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한 번 더 올린 부분은 약간 특수한 부분이라 치고, 여기 소득 대체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은 20%, 25%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그 보험료율은 9.9%,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것이 보험료의 상한선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2018년 기준으로 24.4% 보험료 부담인데, 이게 이제 미래에 장기적으로 28, 2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핀란드는 굉장히 높은 액수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담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소득 대체율을 이제 50% 이상 보장받는 것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 간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장하는 급여 수준이 굉장히 편차가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의 결과적으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다른 나라도 쭉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 거의 스위스랑 비슷한 수준? 이제 스위스나 한국이 이제 보험료 수준을 놓고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공적연금 치고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급여를 뭐 얼마나 받고 싶을 건가를 먼저 얘기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맞춰서 내야 되는 보험료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높은 수준일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독일 같은 나라도 뭐 50%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18% 이상, 우리나라보다 최소 2배는 받아야지만 약속된 급여가 가능한 상황인 거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현실적으로 우리는 보험료를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가의 얘기를 이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보험료를 우리는 어떤 이상으로는 더 올리기 어렵다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지출을 억제하는 방식. 그 지출을 억제하는 건 뭐 급여 수준의 자동 안정화 상실을 두던 아니면 수급 연령을 연장하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그 루트로 갈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재원 투입 같은 경우에 주로 이제 조세 투입을 많이 얘기하고, 이제 이 부분이 연금 개혁 보험료율을 지금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려도 나중에 부과 방식으로 우리나라 전환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조세 투입하면 된다라는 논리도 이제 이런 것들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독일 뭐 이런 나라들 이미 보험료를 올릴 만큼 다 올렸어.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도 자동 안정화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조정을 했어. 뭐 팍같진 않았지만 조정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 그래도 부족하면 조세를 투입한다라는 거 하고, 우리는 이제 지금 9% 보험료인데 나중에 미래에 가면 27%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세를 메꾸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보험료를 높이고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치를 하고 나서 뭐 재정으로 투입한다면 그 논리는 뭐고, 기초연금에다가 일반 조세 투입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소득 비례적 요소인 그러니까 고소득층한테 더 주고 저소득층한테 적게 주는 그런 방식에다가 국고를 투입한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뭐 어떤 논리로 어떻게 할 거냐, 이 논의가 이제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비례 부분 내는 만큼 받는 부분 플러스 소득 재분배적 요소들 있잖아요. 뭐 크레딧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세를 투입하는 경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통으로 재정을 그냥 이렇게 투입하는다기보다는 그다음에 아니면 최저 보증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부담한다라든지 일반 재정으로 한다라든지 좀 다른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기초연금 부분에다가 국고를 투입하는 이제 방식인 거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 부분을 수입의 일정 부분을 연금제도로 가져온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공적연금 부분이 그렇게 높지 않고 부담률도 아까 낮았죠. 우리나라보다 낮은 거의 유일한 국가인데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기초보장 모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보장하지 않고 급여 간의 격차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조세를 그렇게 투입을 하더라도 별로 논리적으로 큰 이제 모순이나 문제는 이제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재원 투입의 하나의 요소로서 적립률을 적립 방식을 도입하는 게 이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적립 방식을 도입하는 게 어떻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혹은 적립적 요소를 강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금 투자 수익을 활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보험료 인상 스케줄을 당겨서 기금을 많이 쌓아서 그걸 통해서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그걸 통해서 보험료를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이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를 취한다 이제 이런 방식인 거고 그다음에 스웨덴 같은 경우도 GDP 대비 거의 30% 정도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르웨이나 뭐 호주나 이런 나라들에서 다 이제 어떤 펀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국부 펀드, 뭐 호주 같은 경우도 미래 세대를 위한 펀드. 그래서 그런 리저브 펀드나 이런 부분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나중에 뭔가 이제 재정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나 할 경우에 그런 버퍼 펀드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금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을 확보하고 이제 이러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이제 상당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우리나라 재정계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정계산 혹시 그걸 찾아보셨으면 알겠지만, 거기 보면, 기존하고 다르게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추계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도자료에 보면, 그게 뭐냐면, 기금 고갈 시점이 이제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 그다음 필요 보험률은 4차 5년 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조금 더 높아졌다. 한 1에서 2% 정도 높아졌다. 이 얘기 다음에 뭐가 있냐면 기금 투자 수익률을 만약에 1% 높일 경우에는 보험료 2%를 올리는 것과 동일한 재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게 함의하는 바는 뭐냐면 사실 이제 굉장히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기금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건 받는 것과 이제 내는 것에 이 수지 균형이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던 거지만 그게 일정한 상태가 있는 게 아니라 해가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고 기금이 점점 더 빨리 존재하는 이유는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그리고 인구 고령화 때문인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보험료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이제 우리 지금 당장 10%를 올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담돼. 5년 개혁 안 하면 5년 후엔 더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더 높아질 거고 기금 소진 시점 점점 당겨질 거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5년 후면 이만큼 지나갔는데 기금 소진은 더 당겨져. 계속 이렇게 되는 압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계속 이게 계속 좁혀지는 것도 엄청 부담스러운데 2055년의 소진이 문제가 아니라 2041년에 최고치를 연금기금 최고치를 찍고 41년부터 2055년까지 14년 만에 이렇게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 소진되기까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럼 연기금이 다 소진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점에서. 왜냐하면 연금 지출이 그때부터 본격화해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거의 아마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거예요. 그 엄청난 연기금을 다 그러면 이제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해외에 갔다 왔던 거 다 환배해야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약간 그 있을 수 없는 상상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저 나라 연금 기금을 위해서 이제 14년 동안 저거 다 팔아야 돼. 그러면 저 연기금에 투자는 그럼 다 파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높은 가격에 쳐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그 상상해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마 한 2030년, 앞으로 한 5년 후 혹은 10년 후만 돼도 이거는 이제 금융시장에서 더 난리가 나요. 개혁을 안 하고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점쯤 되면 시간이 갈수록 이거는 지금은 막 제도 얘기를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그래도 보장성이 어떻고, 뭐 보험료를 우리가 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때 가면은 이 기금운용 파트가 거의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할 수도 있어요. 이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뭐 논의가 거꾸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투자 수익률을 왜 이번 연금 재정 추계에서 그 얘기가 왜 나왔을까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확실한 건 뭐냐면 2024년까지는 기금이 그래도 쌓이니까 투자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소진되기 시작하면 이제 투자 수익률의 옵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옵션 투자 수익률을 1% 늘리면 보험료 2%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투자 수익률은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나 투자 수익률이 나오는 거지, 매년으로 놓고 보면 변동이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을 본다. 장기라 그러면 몇 년이어야 장기일까? 최소 10년 이상, 20년, 30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2040년까지 20년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투자 수익률을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료 올리는 걸 조금이라도 완화시키자라는 얘기도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게 이번에 넣었다고 생각이 돼요. 가장 바람직한 거는 보험료도 조금 높여서 기금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기금 소진 연도 더 늘리고, 이런 조치들이 다 같이 가야만 의미가 있을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수입 확대 전략에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후가 방식으로 가도 된다. 후가 방식으로 가는 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GDP 대비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9% 정도의 그거를 우리가 부담 못할 리가 없다라는 얘기들도 하시지만, 이제 GDP 대비 9%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얘기는 약간 추상적인 얘기인 거고, 이제 당장 보험료율이 우리가 이제 아까 그 시점쯤 돼서 우리가 지금보다 최소 2.5배 이상 3배 정도 내야 되는 얘기는 되게 다른 얘기일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이제 부가 방식으로 가도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한테 있는 되게 좋은 옵션들을 우리가 사실 다 놓치게 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지출 억제 전략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도 인상할 만큼 했어. 그 다음에 수급 연령도 연장을 했어. 그 다음에 급여 하향 조정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 재정 비용을 확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다 개혁 조치를 하고 나도 그런 서구 복지 국가에서도 이제 인구 구조 문제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령화가 더 진전되면 또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가적 조치로서 이제 급여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 소득 대체율과 급여에다가 자동 안정화 장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다음에 스웨덴 같은 국가이고, 그 다음에 수급 연령에다가 그걸 연동시키는 경우가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이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수급 연령은 71세까지,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 68세까지, 덴마크 74세까지, 엄청 높여요. 이탈리아도 71세까지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분 스웨덴 얘기도 하고 그러긴 했지만, 정리를 조금 해서 우리나라의 시점이 있는 두 가지 지금 몇 분이나 지났어요? 거의 다 됐어요? 시간이 한참 된 것 같긴 하다.
네, 두 가지만 얼른 정리를 한다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특징적인 거는 연금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보험료율은 22% 이상 넘기지 않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43% 정도 유지하겠다. 만약에 이게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면 정부가 개입하겠다. 라는 이제 그런 원칙하에서 이제 운영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원칙 플러스 급여 자동 조정 장치도 했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뭐 상한선과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이건 사실 이거는 함의인 거죠. 제가 얘기한 함의인 건데 우리도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좀 정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세대에게 적용되는 기준. 예를 들면은 모든 세대의 수익이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점. 제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약간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있어요.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계산을 해줄 텐데 이런 수치가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모든 세대에게 수익비 1화 떨어지지 않는 선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가능해지긴 할 건가. 5년 전에 가능했거든요. 지금 잘 모르겠긴 한데.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사례만 한 번 더 한다면 여기가 2번을 개혁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 6%에서 9.9%로 빠르게 증가를 시키면서 이때 한 게 그거예요.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보험료를 천천히 증가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빠른 속도로 불과 몇 년 만에 쫙 증가를 시키면서 그 논리가 뭐였냐면은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금을 통해서 수익률을 통해서 보험료율이 원래는 더 높아져야 되는 건데 빠르게 올려서 기금을 만든 다음에 그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보험료의 인상을 억제하겠다. 그 논리를 한번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되게 유명한 CPPIB라고 이제 연기금 운용회사 설립하고 독립성 확보하고 쯔만성 확보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적극적으로 해서 수익률을 엄청나게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봤더니 너무 성공적이니까 자신감을 얻어서 한 번 더 개혁을 하는데 그때 2010년에 뭘 했냐면은 9.9%에서 19.92%를 늘리자, 높이자. 그런데 이 높여가지고 쌓이게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 개혁은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보험을 높인 그런 개혁이 아니고 급여를 더 주기 위한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해서 재정 안정화를 하고 났어. 그랬더니 괜찮은데? 그러면 미래 세대에 대해서는 요 쌓이는 2%를 더 내게 한 다음에 얘를 적립방, 이 2%에 대해서는 적립으로 운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더 공격적으로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을 소득 대출을 상향시키겠다라는 그런 논리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여기 보면 수익률 보면은 우리나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캐나다는 그거의 2배예요. 2배 수준으로 상당히 더 높은 수준인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징적으로 이제 우리의 수익률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투자 수익, 기금 투자 수익률. 이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로 볼 수 있는 게 캐나다고, 그 다음에 기금 또 있는 국가가 스웨덴이니까 스웨덴의 투자도 좀 보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 연금 가이드라인, 아까 얘기했던 독일 그런 데 이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연금과 통합 이런 거 얘기할 때 일본 얘기도 많이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 얘기 아까 다 못하긴 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랑 가장 비슷하게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해서 매년 개혁 얘기가 나왔던 국가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제도를 따라한 거죠. 근데 매년 그렇게 5년마다 뭐 언제 고갈되네, 언제 보면 어떻게 올라가네 그 일을 몇 번 하다 보니 그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피로도가 높아져가지고 우리 이제는 한 번 개혁해서 100년 동안 개혁 안 해도 되는 연금제도를 만들자라고 한 게 2004년 개혁이고 거기서 했던 가장 핵심이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한 거였어요. 아무튼 뭐 이제 이 뒷부분의 얘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간도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 얘기는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토론은 원래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서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네, 이상으로 일단 말씀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 처음과 끝이 너무 흐지부지한 경향이 있는데 뭐 그 다음에 토론을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얘기를 네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세 번째 질문이 이제 뭐였었죠? 연금개혁의 정책 조건. 네, 제가 이제 주로
뭐 정치적 조건보다는 개혁 방안 쪽으로 많이, 조치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한 것 같긴 한데, 스웨덴 얘기는 아까 조금 중간에 조금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건 자체, 객관적 조건 자체는 어찌 보면 지금 우리랑 되게 비슷했다. 한 35년 후의 전망치, 그때 보험료를 이제 24% 이상 올려야 되는 그걸 놓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건가 논의를 했다는 거고, 스웨덴은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이제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따라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아주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정당 정치도 뭐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논의 구조나 이런 거에 있어서 노사정 합의 구조도 우리처럼 이제 개발 노조도 아니고 산별 노조로 다 되어 있어서 위에서 합의를 보면 다 밑으로 퍼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정치적으로 되게 성숙된, 어찌 보면은 안정된, 그리고 훨씬 민주적인, 그리고 훨씬 사회민주적인 그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면들이 있어서 스웨덴의 연금개혁을 되게 부러워하면서도 그거를 별로 많이 참고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나라는 이거는 정당을 초월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국회 안에다가 이제 탈정치적 연금 구조를 만들어서 10년 동안 개혁 논의를 진행했고, 그야말로 탈정치적으로 그걸 합의를 이뤄낸 이제 국가이긴 한 거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썼지만, 이렇게 봤었을 때 우리나라는 연금개혁 논의가 탈정치화 된다라는 거가, 이제 여당도 야당도 부담스러워한다. 이런 투지 정말 적극적으로 여당도 야당도 우리는 이게 정당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어떤 정부가 집권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미의 탈정치화가 아닌 거예요. 다 안 하고 싶어하는 탈정치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연금개혁에 이제 가장 참고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이 참고하는 게 영국 사례인데요. 사실 영국의 연금제도는 그 연금제도 자체로는 아무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는 사실상 공적소득 비례 부분이 이제 거의 철폐가 됐어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기초연금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정액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 하는 기초연금이잖아요. 공적비례연금이 있다가 절폐됐다, 뭐 대체됐다가 막 이러면서 거의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 밑에 기초연금과 거의 통합되는 수준. 그래서 그 제도 자체를 볼 만한 건 아닌데, 그런 개혁을 도대체 어떻게 했나라고 했었을 때에 소수의 연금 전문가들에게 확실한 권한을 주고, 그들이 이제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연금개혁안을 내놓고, 그걸 가지고 정말 전 국민들에게 다니면서 토론회를 하고 왜 이런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그런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설득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방식에 되게 현실성이 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당 정치 통해서는 더 안 될 것 같고 그나마 전문가들이 합의를 보는 방식으로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플러스 국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면 어느 정도 이제 그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도 같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참고를 많이 하는 건 그쪽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의 이제 관료분들, 꼭 연금 쪽이 아니라 일반 관료분들한테 이제 이제 챗 GPT와 같은 그런 기술 발달이 사회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첫 질문으로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뭐 챗 GPT 사용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뭐 두 번째 질문은 연금개혁 이제 지금보다 훨씬 AI가 발달을 해서 어떤 판단들이나 이런 걸 상당히 잘하게 됐을 때, 이미 지금 뭐 법률적으로 어떤 뭐 혹은 의학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그런 판단들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연금개혁을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시겠습니까? 연금개혁 도출했을 때 방안을. 그래서 1번 AI, 뭐 그다음에 2번 이제 국회에서의 결정, 정치들 결정, 3번 국민투표, 전 국민에게 투표를 한다. 4번 전문가 합의. 이렇게 해가지고 손들라고 했더니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자, AI, 상 발달된 AI의 결정. 네. 그 다음에 국회의 결정. 네. 세 번째, 국민투표. 네. 전문가 합의. 네. 여기는 상당히 골고루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했었을 때는 결과가 어땠냐면은 압도적으로 전문가 합의였어요. 네.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관료들이 뭐 감사하게도 전문가들을 신뢰해 주시네. 뭐 이 생각도 들었고. 그렇기도 하고 연금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가들이 합의할 수 있다면 그 말이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또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아무튼 그러네요. 이제 우리나라 제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연금개혁의 정치적 구조, 요건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네,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은 국민투표를 하면 어떠냐는 생각도 한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국민투표를 했었을 때 이해관계가 다 담기지 못한다. 특히 후세대의 이해관계는 담기지 못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제 만약 가중치를 둘 수 있다면 밑으로 갈수록 더 가중치를 둬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지금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요. 물론 국민들에게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이제 듣고 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지만 만약 들어야 한다면 캐나다가 아까 그런 거잖아요. 캐나다의 두 번째 개혁은 이 개혁은 그야말로 미래 세대를 보고 한 거예요. 지금 지금 이 사람들한테 더 주겠다라는 게 아니고 앞으로 투자해가지고 이 남는 부분은 투자 수익이 나오는 그 세대들에게 더 주겠다라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뭐 우리는 지금 더 주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은 저는 전혀 안 되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가중치는 더 후세대에 더 두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방식이 뭘까? 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네. 아까 4개 네, 옵션. 무슨 게 없더라고. 무슨 게 없죠? 네. 그래도 네. 비교할 것 같고. 네. 네네. 전문가 저도 거기에 속한다고 하시는데 신뢰하지 않고 이해하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요즘 제가 우리 연금개혁의 합의를 만드는 과정 어떻게 할까? 최종적으로 국회에 가야겠지만, 이제 요새 공론조사를 굉장히 대규모로 상당한 규모로 공론조사할 경우에 국민투표가 갖고 있는 현재의 중심의 편향,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굉장히 상식 기반의 정보를 갖고 일정한 책임감을 지닌 일이 사실이죠. 예, 이 정도 하면. 저는 일정한 적정선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전문가 집단은 제가 보기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 진영화되어 있을 거예요. 네. 국민투표는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국회는 내가 이제 정적인 이유 때문에 소극적일 것 같아서 국회 연금특위도 그런 준비를 한다는데 좀 큰 규모의 좀 상당한 기간에 공론조사를 해서 거기서 일정한 시민들의 의견이 나오면 그거를 존중해서 1단계 연금개혁을 하는 방식이 시효제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사실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거는 사실은 그 수렴이라는 표현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소통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아직 잘 모르잖아요. 상황도 잘 모르고 우리한테 어떤 옵션이 가능한지도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근데 그걸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국민투표를 예전에 생각했던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는 국민투표를 할 정도 되면 어쨌든 우리가 그 선거 때 누구 뽑을지 그래도 한 번쯤은 1번부터 10번까지 후보를 한 번쯤은 이렇게 훑어보고 가잖아요. 아닌가? 너무 확실해서 안 하나? 뭐 아무튼 근데 그런 정도로 연금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고 개혁은 이거에 대해서 그 정도의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왔는데 결과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거는 정말 저는 이제 전혀 신뢰하지는 않는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국민들에게 소통이 될까? 그 정보를 본인이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거를 정보를 받아들이고 질문을 하고 내가 우리에게 어떤 옵션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까라고 했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계속해서 물어보고 설명해주고 물어보고 그거를 진짜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국의 그 연금 개혁을 성공했다. 그 개혁 과정을 상당히 눈여겨보는 이유가 그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전문가 합의였던 면도 있지만 국민들과의 엄청난 소통과 이제 그 설득 과정과 진짜 뭐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제 정말 이제 막 그 데모크라시의 그 장을 펼친 거죠. 의견을 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건 요즘 청년들은 정말 연금계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지금 뭐 청조위 이런 데에 이제 그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청조위 활동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논의하고 싶다. 굉장히 하고 싶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저는 그게 너무 필요하고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 듣고 싶은데 아까 네. 정책단에 들어가 있는 청년들, 네. 굉장히 정책에 관심도 있고 책임도 가진 친구들이고, 네. 또 사회복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은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반적인 청년들은 과연 연금개혁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살짝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미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일반 청년이라고 할 수 없죠. 연금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지만, 네. 최근에 제 사촌 동생이죠. 이제 대학교 3학년 정도 된 친구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공무원인데 자기 엄마한테 연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갑자기 막 하더래요. 이제 22살. 네. 연금 가입해가지고 아무 쓸모. 네네. 그렇죠. 네. 뭐 엄마야 받겠지만 나는 못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성이 18살 되면 가입해라. 이거를 하셔라. 네네. 이걸 막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얘기 막 하니까 이제 막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성이가 하는 얘기가 그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연금과 관련해서. 네. 되게 걱정. 그래서 이번에 어버이날 때 부모를 만나가지고 부모가 막 걱정스럽게 그 우성이 친구들이 연금 얘기 되게 많이 한다고. 그리고 내도 아무 쓸모 없고 그래서 이걸 아예 가입을 하지 않는 게 기준 한 달에 9만 원씩 내는 걸 차라리 용돈으로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연금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청년들의 편적인 인식이 아닐까? 그리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얘는 한국 사회가 연금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발신하는 메시지가 예를 들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개혁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좀 공포적인 메시지를 이게 고갈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너머의 어떤 상상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기시감이 드는 게 2004년, 그러니까 2007년에 연금개혁 한번 했었죠. 2차 연금개혁 했을 때 그게 2003년 재정계산 때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2004년에 뭐가 있었냐면 연금 8대 비밀. 여러분들 모르시겠고 죄송해요. 너무 옛날 그때인데 큰일이었는데 국민연금 8대 비밀 이게 뭐였냐면 그 납세자 연맹 이런 데서 국민연금 폐지하자고 막 주장을 하면서 국민연금이 이런 면에서 나쁘고 저런 면에서 문제가 있고 이래서 우리 이제 국민연금 없애버리자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하자는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폐지를 하자고 막 들고 일어서가지고 근데 어찌 보면 지금도 사실 되게 비슷한
분위기인데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 8대 비밀이라 국령 8대 비밀 이런 게 인터넷에 막 떠들고 하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드러났어요. 그런 사실들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사실상은 굉장히 기저에 깔려 있는데 이게 비공식적이라는 표현 쓰는 이유는 정치권에서도 그걸 잘 모르고 전문가들은 더욱 생각을 안 하면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래가지고 무슨 제가 그때 국민연금연구원에 있을 때라서 토론회에 나갔는데 그때 연금개혁안 저는 이제 정부안에 대한 얘기를 하러 나갔고 또 다른 전문가는 또 다른 개혁안을 두고 이 개혁안끼리의 논쟁을 하러 나갔는데 거기에 앉아 계셨던 패널들이 국민연금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막 하셔서 갑자기 우리가 한판이 돼서 그게 아니라 국민연금이 이래서 좋고 이 얘기를 한참하다 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얘기를 국민들에게 해야 될 건가, 어떤 얘기부터 해야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연금개혁할 때 기금 소진이 된다. 소진 이후에 부가방식 보험료를 높아서 이래서 부담이 너무 크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에는 국민연금 못 받는 거예요. 비싸고 입세이 불안하다. 그래서 이 정도는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근데 이제 재정계산이라는 게 객관적인 결과잖아요. 그래서 32년 후에 소진되고 세대 부담이 클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 한편에서는 못 받는다 라고 이제 표현이 나고 또 하나는 이제 기금 고갈 공포론을 조장해서 국민연금 불신을 부추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둘 다 불신을 난 조장한다고 그래서 그거 공포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공포고 이것도 그래서 진짜 물가에 있는 아기를 다루듯이 진짜 현명하고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이렇게 소통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막 하니까 물가에 있는 애가 위험한 건 분명하잖아. 근데 애가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네. 그렇다고 얘가 빠져 죽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인 거죠. 건데 저는 그래서 연금개혁 관련된 로직과 담론이 너무 무질서하고 여기는 굳이 따지면 가장 큰 책임은 두 축이라고 해요. 하나는 전문가 집단이고 하나는 정부다. 국회의원들은 포기했으니까 정책이 따지더라도 저는 정부가 행정부니까 책임 있게 팩트와 논리와 담론을 계속 소통하고 또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바로잡고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전문가대로 해야 되는데 정부는 그 책임 아예 하나 빠져버리는 거고 전문가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영화되다 보니까 상호 결과적으로 부추기는 방식이 돼서 이번 지금 보차지점에서는 논의고 거의 1년째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발전적이고 전향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일까 하면 지금 시점에 보면 저는 조금 오히려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우려가 크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항상 정부는 전문가들 의견들을 통해서 늘 해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로 1차적으로는 전문가 집단이 논의를 정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질서하게 혹은 너무 진영화돼서 혹은 정리하지 못한 채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생이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표현은 정말로 쓰지 말아야 될 표현이에요. 1990년대생은 보험료를 지금보다 2배 내야 될 수도 있다가 팩트예요. 그러니까 보험료 내는 것도 엄청 싫은 일이지. 그렇지만 그건 못 받는다는 얘기랑은 되게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팩트는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부가 방식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될 수 있다. 보험료를 안 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거를 메꾸든지 제도를 뭐 하든지 아니면 그 시점에서 약속된 급을 못 주겠다 하든지 이제 이러는 게 되는 건데 뭐 그 다 말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표현 자체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기사도 그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예 카운터파트로 부가 방식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오히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제 못 받는다고 하니까 못 받지 않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괜찮겠도 뭘 괜찮아 하고 아니 그러면 지금보다 3배로 내는 게 너 같으면 괜찮니? 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본인은 한 푼도 더 안 내려고 하면서 어떻게 후세대는 그때 가면 경제 상황이 나아져서 무슨 1, 2% 더 내야 말이지 3배를 더 내야 되게 생겼는데 뭐가 괜찮냐는 거지. 아무튼 간에 못 받게 되겠네라고 생각하시죠. 아 청년이면은 이 아이들은 수용 안 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수용 안 하면 내가 노이기 때문에 결국 그쪽에서 보험이 안 내지. 네. 그렇지만 그래도 못 받는다라는 얘기하고 보험료를 전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메시지 자체가 이건 굉장히 직접적인 메시지고 이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현실이 언론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문제지만 청년 당사자들이 못 받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건 정당한 문제죠. 본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부나 전문가들이 결국은 그런 우려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하는 게 핵심인 것이고 그 답은 당장 5년, 10년의 보험료를 몇 %가 아니고 저는 한 앞으로 30년, 50년 기간 내에 실질적인 연금력의 청사진을 제시해서 요거까지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자리 잡는다라는 그런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저는 진짜 다 그냥 머리 쳐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전문가들도 뭐 정부도 그렇고 지금 이 논의에서 나는 보험료 수치 몇 %이나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보수 계열에서는 뭐 3월 안에 5월 안에 뭐 국가가격으로 공장상을 일할 수밖에 없지만 난 지금 제일 필요한 거 이거 지금 청년 세대들 들어가시면 비전이라고 믿을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비전은 30년 후에 소진된다는 그 얘기 외에 되게 부정적인 방식의 미래의 소리가 있고 그걸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 그 청사진 제시가 지금 특히 그 작업을 결국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들 내에서 아직 그런 논의까지는 다 사실상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그래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공통으로 합의한다 이게 없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이렇게 양쪽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계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뭐 그래도 우리가 재정 상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의미다라는 것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합의점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걸 좀 정리해내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깜빡했는데 아까 질문 연금 사례를 말씀하셨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다 돈을 내고 엉망진창인데 다른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더 주도해서 계약을 다 진행을 했고 거기 플러스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식으로 순서에서 가능했는지 이번에는 프랑스가 정말 늦춘 것 때문에 반발이 있었을 것 같고 다른 데서는 워낙 정부를 신뢰해서 않는지 저희는 지금 정부가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오히려 이런 운동하는 단체들 시민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판매처럼 너무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게 정말 맞아요. 가능할 때 아까 들으면서도 청년은 의식조사를 우리가 해서 우리가 좀 인식조사나 사실 의식조사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조사, 청년 세대에 대한 그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극단적으로 이 세대들이 주부가 됐을 때 이 국민주택 고쳐서 없애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악에는 이 상태로 좀 나가요. 이게 저기 사실 폐업할 때도 돈 되게 많이 드는 거 아시죠? 폐업 조치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아유 그래 뭐 망하면 뭐 끝이지 하지만 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듯이 국민연금을 폐지한다. 이제 난 안 될 거야 뭐 이제 배째라 이거는 쉬운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더 이상 이제 내는 그게 없어지면은 이미 약속된 급여들에 대한 부채가 정말 다 아니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존재하는 거고 그 갈등이 조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금 관련돼서는 굉장히 큰 갈등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네. 제도가 없어지진 않겠지만 순조롭지 않게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제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외부자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고 그 외부자들이 대부분 다 저소득계층이나 노인공, 노후가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 지금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지금의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폐지되지 않지만 허약해질 것이고 결국 그 안에서 최소한 고소득 보장을 밖에 거기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불안정 취업자 소득들의 노후가 빈뜨게 되는 그게 사실 제일 우려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걷어차 버리면 이게 각계각층으로 하게 되면은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사실상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는 메시지를 안 주면서 이거 없애버려 이렇게 가도록은 안 주면서도 이제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균형점은 이렇게 개혁하면 그래도 되겠구나. 그야말로 그 비전이 나와줘야지 그래도 이제 그걸 위해서 설득을 하고 그게 다른 옵션들보다 훨씬 낫다. 없애는 옵션보다 훨씬 낫고 모두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돼. 제시를 해야긴 해야 되겠네요. 사실 우리가 IMF 때 물론상 합의가 있지만 합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근대 민주주의 사회로 온 이후에 실질적인 의미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진짜 엄청난 갈등이 획기적으로 새롭게 뭘 이제 저는 연금이 사실 답이 안 나올 정도로 정책적 논리에서부터 세대 간의 이해에서도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나 어떨 때는 어쩌면 이게 그냥 이게 전화위복이 돼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어떤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 사회의 상호부신 구조인데 연금에서의 사회적 합의, 사회적 델타협 같은 것들이 아까 그 청사진만 있으면 저는 다 지금 불안걸 위기식의 합의를 만드는 거예요. 스웨덴도 그 위기식이에요. 조그만 나라가 이걸 맞추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합의를 하듯이 저는 연금이 모든 계층에게 위기식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면 사실 정치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게 연금개혁의 어떤 정치적 리더십을 가진 어떤 주체가 존재하면 그러면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한 사례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남남에서 희망을 갖고 지금 연금을 갖고 계시거나 받을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리딩식이 없으실 것 같아요. 나는 어차피 이제 약속된 대로 받을 거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테이블에 와서 일정한 자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안 그러면 지금 남은 청년들한테 그거를 다 전가시키게 되면 내가 청년 입장에서 아니들 손가락에 되는 순간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그러니까는 지금의 쉽게 말하면 지급의 수급자 내지는 수급자 될 분들한테도 부담을 물리는 제가 생각할 때 유일한 방법은 자동 조정 장치일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분들은 보험료를 더 내도 1, 2년밖에 안 내거나 이제 이미 받게 된 약속된 급여이니까 그분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매년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급여가 연동되는 부분 자체를 삭감하든 홀드하든 이제 그 부분이 유일한 방식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이제 요즘에 진짜 드는 생각은 청년들한테 더 내라고 할 아무런 정말 유인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나마 우리 청년들은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제도 자체를 좀 더 심플하게 만들고 해서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그렇게 구조를 가져가면 내가 설사 예를 들면 원하는 만큼 많이 받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 내니까 이만큼 받는다는 설득이 되면 보험료를 올리는 걸 동의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영국이래. 스웨덴의 MBC 같은 방식. 예를 들면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 그러면 분명히 그거는 지금보다 덜 받아요. 당연히. 지금 훨씬 관대하게 주는 수입비도 1도 다 넘고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고 이렇잖아요. 그거는 정말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투명하게 가져가 볼까? 그 낸 만큼 받는 걸로 해서 그렇게 설득을 하면 조금은 더 이제 설득이 되려나 그런 고민도 해보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웬만큼 받는데 네. 수익인 것이고 네. 우리가 지금 연금개혁의 100가지 원칙을 정할 때 그 중에 하나로 예를 들면 수익비를 말하는 네.
웬만큼 바라가는 그걸 멋지고 정하자 했다고 제가 어디 칼럼에도 한 번 썼고 우리 회의에 또 네. 우리 몇 쌤이 딱 째려가. 누가? 아, 몇몇 박사님이? 네네. 다른 자리에서 저한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얘기했는데 그런 거죠. 오 박사님 분명히 공적 연구인데 공적 연구에서 반드시 수익비 2를 지킬 필요가 있느냐. 수익비 2보다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그걸 허용하지 않는 거죠. 예전에 건강보험 고소득자들은 자기보험료보다 훨씬 적은 그들을 지금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약하면 국민연금의 공적 원리를 무시하거나 훼손하는 원칙이다. 그걸 당신 얘기해서 음악하고 이런 실수예요. 실수면서 약간 의도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사실 그게 저는 약간 정치적 그 좀 우회 논리라고 보는데 낸만큼 받겠다는 게 우리가 덜 받고 있는데 낸만큼 받겠다고 하게 되면 약간 그런 이해관계가 있지만 훨씬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최소한 더 받지 않겠다는 게 실제 내용은 네. 그런 건데 그냥 단어로만 보면 수직균형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지 이 맥락이 있는 건데 우리가 수직균형을 얘기할 때 욕심을 내 욕심을 채우겠다는 게 아니고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결정되는 건데 토론은 공적 연구 원리에서도 가거든요. 근데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게 청년들한테 낸만큼 받는 걸로 하는 것처럼 투명해서 깔끔하긴 한데 결국 엄청난 급여 삭감 결과적 급여 삭감인데 지금 예를 들면 낸급 이상 2배 정도 받는 건데 낸만큼 받으면 급여가 많이 깎이는 거지. 그거를 교묘하게 낸만큼 받는 걸로 지금 내가 투명하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또 무슨 교묘해.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는 꺼내면 안 돼.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이제 못 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는데 옵션이 이제 너무 적어지니까 그럼 그런 걸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건 거죠. 어저께 이제 제가 이제 특수대학원 직장 다니시는 분들 대학원 수업을 하는데 어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나이가 한 이제 50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회복지사를 오래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직장도 계속 이직을 하고 중간에 쉬기도 하고 다시 취업도 하는데 아무튼 꾸준히 계속 일을 해왔고 몇 년까지 했는지 몇 년 동안 가입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일단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회복지사가 급여가 높은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가입을 했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IRP를 돈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 깜짝 놀라서 IRP는 어떻게 알고 드셨어요? 2006년도 그때 되게 홍보를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 당시에 기관에서 이제 10,000원을 내주고 본인이 거기다 탑업을 해가지고 하는 그 IRP를 꾸준하게 지금 들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개인연금 들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같은 체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급여는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거를 뭐 이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을 많이 하면서 급여를 이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IRP,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듣고 있던 거기에 있던 많은 분들이 약간 다 놀라셨어요. 아, 노후 준비 저렇게 정말로 다층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나 너무 손 놓고 있었네. 나 그럼 IRP 무슨 상품이 좋아요?부터 시작해서 다 은행 가면 다 추천해 준다. 뭐 이러면서 정보 교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뭐 연금 개혁의 논의를 흐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거는 얼마만큼 보장해 주겠다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줘서 그럼 개인들로 하여금 내가 그러면 한 몇 년은 일을 해야 되겠네. 예를 들면 몇 년 정도 일을 하면은 대충 이 정도 급여를 하면 얼마 정도가 나오겠네. 내가 받을 수 있겠네. 국민연금으로부터.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퇴직연금이 됐든 대기업이 아니야. 내가. 그러면 IRP를 뭐 들고 해가지고 그걸 어느 정도 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연금도 뭐 낮은 액수라도 계속 넣어가지고 뭘 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내 노후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설계를 50대에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40대, 30대부터 사실은 그때 할 수 있든 없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내 인생을 설계하는 거하고 그런 거 없이 닥치는 대로 살고 국민연금을 다 해줘야 되는데 뭐 이런 거하고는 저는 되게 다르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이 개혁 논의를 이제 다 펼쳐놓고 닫힌 책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충 이제 본인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나라도 이렇게 어떤 보면 그러면 국민연금엔 내가 이 정도 보면 낼 수 있겠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적연금을 들어보면 알거든. 거기에서 얼마큼을 내라고 하고 그랬을 때 보장이 어떤지를 오히려 아는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그거랑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저는 오히려 더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냥 국민연금만 놓고 얘가 얼마를 줘야 되는데 못 주네, 국가가 얼마를 보장해 주네, 안 해, 이런 얘기만 계속 걔만 놓고 얘기를 하면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지. 그런데 그나마 사적연금 내가 진짜 하나라도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 뭐 장애연금도 하다못해 나오고 뭐 유족연금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했었을 때 뭐 무슨 방법도 있고 수납도 있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다 나은 면들 보장성이 있는 면들 이렇게 하면서 좀 신뢰도를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심지어 그 생각도 들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등등은 다음 주. 또 있어요. 네네 금요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주매로 주매 계신 질문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기회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없으면. 네 시간이 다 되는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질문을 남겨달라고 채팅에 남겼었는데 자리 없으신 거 그런 네.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도 특별히 저희 시간이 9시 10분 정도가 돼서 마무리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딱히 제가 마지막으로 근데 그 사실 연금개혁 논의를 정말 이렇게 시민들과 그러니까 이 어떤 수업의 형태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저도 상당히 이 자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왔고 실제로 의미가 또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기회가 더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진심으로 해보게 됩니다. 좀 더 저도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구복지국가의 연금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지금 3주차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제 4주차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지금 이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된 논의 그리고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정치적 장이 펼쳐진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를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쭉 강연하거나 좀 발제를 오래 하기보다는 좀 질문을 던지고 같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으로서 좀 마지막을 좀 장식하고 저희가 이 강연을 주최하고 있는 연금 유니온 이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여기 현수막에 미래세대 일하는 시민의 연금 유니온이라고 써 있는 것처럼요. 지금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연금개혁의 어떤 미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의 두 주체를 호명한 겁니다.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하는 모든 시민,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시민들의 그 대상은 특히 아까 질문에서도 나왔지만 프리랜서 내지 플랫폼 소위 전형 노동 내지 1차 노동 시장이 아닌 바깥에 있는 노동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추후 연금학교를 마무리한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과제, 과정 그리고
에서의 어떤 역할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좀 함께 하기 위해서 좀 다음 주까지 시간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